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들 알아볼까요? 예, 국내 이커머스 3사가 상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자 누군지 아실까요? 알죠? 마켓컬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마켓컬리 기업 가치가 향후 최대 7조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고평가 논란을 비롯해서 정말로 성공적인 상장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삼성이 오늘 금융계열사 5곳을 한데 모아서 공동 브랜드 삼성금융 네트워크스를 출범했습니다. 네, 뭐 브랜드 이름부터가 뭐 금융사 간의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번 브랜드는 특히 이 디지털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빅테크가 잠식하고 있던 비대면 이 금융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8년 만에 신고가,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KT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다른 통신사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에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시장 또 고꾸라졌습니다. 이 외국인들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네, 오늘도 신저가 경신을 알리는 알람이 쏟아진 상황인데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증시가 약세를 거듭하고 있는 건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우려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 지표가 지난 2월보다 더 높은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전월 대비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2월에 발표됐던 이 7.9%라는 수치는 40년 내 최고치입니다. 이걸 또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고요. 이에 따라 미 중앙은행이 더 긴축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것도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3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을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금 5월 FOMC까지는 거의 한 3주 가까이 지금 남은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좀 출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거론이 됩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을 나침반 삼아야 합니다. 증권가에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물론이고 최근에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과 업종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FA 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19개 업종 가운데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창고와 음식료품 등입니다. 또 주요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또 하향 조정되는 업종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은 에너지, 보험, 소비재 등을 꼽았고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업종으로는 자동차나 화학,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으면 영향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700선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 자제하고 2,600선대부터는 분할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를 찍어도 주가가 고꾸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박 기자, 일단 이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나를 해줬고 또 경계할 만한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현지 시간 13일에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14월에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이 지표는 미국 소매 경기뿐 아니라 이 경기 전반을 설명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늘 특히 카카오 게임즈가 8%나 빠졌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한 건데요.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카카오 게임즈의 히트작인 오딘의 개발사입니다. 이 오딘의 개발사이자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캐시카우인데 이 회사를 상장한다고 하자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오늘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좀 약세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게임사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다른 게임사들은 상대적으로 좋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중국이 자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을 파노라고 하는데요. 오늘 9개월 만에 중국 당국이 온라인 게임 신규 파노 발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게임즈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 신규 파노 발급을 재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신규 파노 발급을 재개하게 되면 그 파노를 재개한 그 게임에 한해서 중국 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게임들이 수출이 가능해진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지금 캐시카우 자회사의 상장이다. 이
카카오 요즘 이제 쪼개기 상장 논란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주주들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도 또 다른 반발을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뭐 물적 분할과 비슷한 건 아니냐 이런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네, 또 오늘 이제 국민 2위주인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7만 전자도 무색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13거래 연속으로 순매도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 4거래 연속으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이 지금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자금을 넣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긴 한 건가요? 네, 이런 와중에도 있기는 합니다. 올 들어 있습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 샀나 한번 정리해봤더니 예. SK하이닉스와 LG화학,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이런 은행주들과 KT 등은 자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니까 은행이나 통신 등 경기 방어 성격을 지니거나 아니면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이 양호하거나 미래의 성장성을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이 팬데믹 시즌 치열한 경쟁과 함께 이 폭풍 성장한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커머스 업종입니다. 하지만 이 변변한 상장사가 없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좀 하기가 마땅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오는 7월, 8월경이면 이 실제 직접 이 상장사 이커머스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절차가 속속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공 가능성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업체들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전유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 가운데 올해 IPO를 추진하는 곳은 컬리와 SSG.com, 오아시스 마켓입니다. 이들 세 업체 눈에 띄는 공통점은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매출을 보겠습니다. 컬리는 지난해 1년 전보다 64% 성장했고요. 오아시스 마켓은 50%,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합병으로 출범한 SSG.com도 15.4%나 성장했습니다.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틈새 시장을 개척했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도 높은 성장세의 배경이 됐습니다. 반면 수익성은 아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조단위 매출을 기록한 컬리와 SSG.com, 수년째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도 작년보다 흑자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가파른 매출 성장세 속에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익성, 바로 이 부분이 IPO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지금 이런 과정들을 필요한 적자라고 설명합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물류센터 그리고 배송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를 늘려가는 과정이라는 평가입니다. IPO 역시 성과를 달성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업 확장과 투자를 위한 시즌2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부정적 견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당연히 수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적정한 평가가 이뤄졌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올해 상장 문을 두드리는 이커머스 3인방, IPO 과정 중 주식시장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유통산업 신선미 기자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 기자, 이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 나머지 이커머스들의 어떤 상장에 성패를 좌우하는 키워드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과제입니다. 이 마켓컬리 상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평가는 좀 어때요? 컬리는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시장을 개척한 혁신 기업이다 이렇게 꼽히는데요. 주 타깃이 바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식품 배송을 받기 좋은 시간, 이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를 고민해서 바로 이제 새벽 배송을 내놓은 건데요. 네. 소비자들은 당연히 열광했죠. 그리고 컬리는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충청권과 대구, 그리고 부산, 울산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전국 대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직장인 여성들은 왜 새벽 배송을 이렇게 선호를 했던 겁니까, 그동안? 어쩌다 보니 이제 퇴근을 하면서 식재료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식품들이 오는 건데 네.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이 상품들이 들어오면 씻기 전에 바로 이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고 출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식재료가 상한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을 텐데 언제 배송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와 있다 이러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밥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을 공략한 경쟁력이었군요. 틈새 공략에 성공한 네. 거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그래서인지 고객 네.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재구매율이 75%나 된다고요? 네, 그게 다른 이커머스 3사랑 비교를 하면 3배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가능한 게 또 마켓컬리의 또 다른 강점인데 큐레이션 덕분입니다.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작품을 수집하거나 전시를 좀 하잖아요. 컬리도 이런 큐레이션이 있는데 70개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품만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김슬아 대표가 직접 이 통과된 제품들을 맛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곳에선 팔지 않는 이런 독점 상품을 내놓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홈페이지에는 이 식재료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어떤 농부가 기른 제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요리하면 좀 더 맛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컬리에서 팔면 더 맛있어 보이고 달라 보이고 이런 관리 능력 때문에 강력한 팬심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될 수 그쵸. 있겠고 그렇다면 부정적인 평가는 어떤 겁니까? 쿠팡과 마찬가지인데요. 창업 후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당연히 매출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적자도 같이 늘었죠. 지난해에만 2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니까 계획된 적자, 필요한 적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네. 하던데요. 예. 아무래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컬리의 성공 요인이었던 이런 새벽 배송도 다들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화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도 좀 부정적 요소로 꼽히고요. 지금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컬리는 IPO를 앞두고 고객과 매출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리빙과 가전, 뷰티 등 비식품으로 상품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컬리만의 색깔을 잃어버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파이를 키우려면 오히려 이제 본인들만이 갖고 있던 그런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컬리 예상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최소 4조에서 최대 7조 이렇게까지 4에서 나오는데 7조요? 예. 너무 큰 네, 격차입니다. 그렇죠. 4천 원도 아니고 7천 원도 아니고 네. 4조 7조면 너무 격차가 큰데 이 자체로도 기업 가치 산정의 시장이 시선이 얼마나 엇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새벽 배송이라는 시장을 개척한 이 창업주 김슬아 대표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컬리 브랜드 가치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미 컬리는 프리 IPO를 진행을 해서 기업 가치 4조 원을 인정받았거든요. 때문에 그러면 4조 원보다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 4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컬리의 상장 주관사 중 한 곳이죠. NH투자증권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고 그때 대단히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투자를 받은 가격이 이제 4조 밸류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게 거의 이제 하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위로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창업주 대표의 어떤 능력을 좀 높게 봐서 좋게 보면 7조까지 간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왜 4조를 제시한 겁니까? 사실 4조도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마트, 신세계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죠. 유통 공룡이기도 하고 이들 시가총액이
이마트는 4조 원이 안 되고요. 신세계는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컬리 같은 경우 커져가는 적자 폭을 감안한다면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높이 평가됐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요. 기업 가치는 사실 현재든 미래든 결국 현금 흐름에 달렸죠. 영업 손실이 커지면 언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지 실적 추정을 할 수도 없고 기업 가치 산정도 어렵습니다. 특히 컬리는 아직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인데요.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가 확대되는 건 아무래도 상장 시 기업 가치 평가를 훼손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상장 후에 초기 투자자들인 이 대규모 재무적 투자자들인가요? 이런 분들이 엑시트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데요. 지금 컬리의 2021년 감사 보고서를 한번 보면요. 예. 김슬아 대표의 회사 지분이 5.75%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투자를 유치하다 보면서 김 대표의 지분이 희석됐고 외부 투자자 지분이 대거 확대된 건데요. 김 대표보다 지분이 많은 재무적 투자자들만 5곳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너무 다양한 색깔로 투자자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예. 이들 재무적 투자자들 5곳의 투자자들만 합쳐도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들 재무적 투자자 그리고 언제든지 팔고 떠날 수 있는 미국, 홍콩 등의 외국계 펀드라는 점에서도 또 우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무적 투자자들 바로 상장 후에 못 빠져나가게 이 보호 예수 같은 걸 좀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장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해도 괜찮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일정 기간 걸어두더라도 언제든 매도 물량이 풀릴 수 있고 이미 그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쿠팡인데요. 이제 지난해 상장을 했지만 쿠팡의 최대 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도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지분을 내다 판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금액이 3조 3천억 원어치 되고요. 2대 주주인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 역시 5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각했는데 모두 6조 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호 예수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수단이 되지 못하는가 보군요.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안 팔겠지만 언젠가는 엑시트를 어쨌거나 노리고 엑시트를 투자를 한다. 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쿠팡이 상장했을 당시에는 주가가 거의 한 $50 가까이 됐는데 지금 계속 줄고 타락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네, 지금 현재 한 17달러 정도 되는데 그야말로 폭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쿠팡의 만성 적자가 이런 주가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주주들의 엑시트 영향이 더욱 커 보이는데요. 컬리 또한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변수로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 기업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장 규제를 완화한 거래소도 이 컬리 IPO를 앞두고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컬리는 이른바 K-유니콘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거래소는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이 2년 연속 20%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이면 적자 기업이라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쿠팡 같은 적자 유니콘 기업이 해외 거래소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컬리의 연평균 성장률은 173.5%, 누적 투자 유치액은 9천억 원대로 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입니다. 볼륨이라든가 또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작년보다 분명히 좀 더 성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컬리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가 이제 고민인 거지 상장이 되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컬리의 지분 구조로 인해 상장 심사를 하는 거래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컬리는 그동안 잇따라 투자 유치를 하면서 창업주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은 현재 5%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외부 투자자, 특히 외국계 자본의 지분은 크게 늘었습니다. IPO 이후 외국계 자본이 주식을 매도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주가가 크게 흔들릴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소는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우호 지분 확보, 주요 외국인 주주의 보호 예수기간 설정을 컬리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상장 기준 완화 조치가 자칫 개인 투자자의 무덤이 될까 거래소로서도 고심이 커진 셈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권고를 컬리가 얼마나 반영했는지 현재로선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세 밸류에이션 분명히 만만치 않은 건 알고 있고요. 형식과 실질에서의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매크로 상황 돌아가는 거나 그런 거는 거래소 쪽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선 특례 상장 기업들의 사례도 부담 요인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 특례, 성장성 특례 제도를 활용해 최근 수년간 코스닥 시장에 다수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실적 개선과 임상 성공을 거둔 곳은 몇 곳 되지 않았고 이들 기업의 주가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주가는 성장성보다는 실적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한 만큼 컬리의 적자 확대 흐름은 IPO 이후 주가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오늘 전유성 기자가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장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이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차별화된 뭔가 경쟁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믿음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금 신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배송인가요? 네. 다른 어떤 이커머스들도 좀 비슷하게 따라한 상황인 것 같고 뭔가 경쟁력이 될 만한 게 남아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우선 이제 컬리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성도가 좀 높습니다. 제 구매율이 한 70%, 75% 정도 되는데 이걸 앞으로도 더 높여가겠다. 그리고 컬리만의 혁신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걸 네. 앞으로 얼마나 보여주느냐. 김슬아 대표가 뭐 예전 했던 그 혁신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외에 또 투자자들이 좀 알아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컬리 영업 적자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지금 리스 부채 5년 안에 갚아야 할 리스 부채가 2,500억 원이 넘습니다. 리스 부채가 뭡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물류 배송을 많이 해야 되는 업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센터를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건 여러 가지 물류 비용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임대한 그런 리스 부채의 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리스 부채가 5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게 2,500억이고 5년 이후에 갚아야 할 리스 부채도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제 흑자 전환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계속 갚아야 되는 이제 리스 부채까지 고려하면은 사실은 영업에서 이익을 못 만들어내면은 현금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니죠. 또 다시 자본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볼 거냐는 좀. 네,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쿠팡처럼 자금 조달을 위해 또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제 고객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컬리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적은 지분율에도 김슬아 대표가 경영 장악력을 유지해서 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만한 또 다른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 컬리의 과제로 남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의 이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컬리 이커머스 1호 상장 기업 가능할까? 문턱 넘어도 걱정 이렇게 뽑았고요. 네. 해시태그는 뭐 개미 무덤 싫어요. 개미 무덤 싫어요. 네, 증시서도 샛별 대자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이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오늘 공동 브랜드를 신규 런칭했습니다. 이 새 브랜드를 통해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는 물론이고 또 금융 통합 플랫폼을 출시해서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장 기자 지금 뭐 명칭이 삼성 파이낸셜 네트워크입니다. 공동 브랜드라고 하던데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네, 먼저 오늘 새로운 삼성 공동 브랜드는 삼성생명과 화재, 네. 그리고 카드, 증권, 자산 운용사까지 삼성 5개 금융사 간 협업을 강조한 브랜드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 네, 금융사 간 시너지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겠다.
이런 비전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삼성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간 삼성의 금융 계열사는 그 삼성 내에서도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었다. 예. 네, 이런 평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때문에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업권으로 좀 인식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보다 공격적으로 계열사 간 힘을 모았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삼성금융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인 모니모 앱 출시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 5개의 금융사 고객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통합 플랫폼인데요. 이 금융 플랫폼 출시 앞서서 새로운 브랜드 출범을 통해 초석을 다진다.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모니모 플랫폼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니모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뭐 장착이 되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플랫폼의 공식적인 오픈 일정은 오는 14일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기능들은 이제 공개되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기존 삼성생명이나 화재, 카드 등 각 고객들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앱을 따로 활용을 해왔다면 14일부터는 하나 앱으로도 모든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네, 먼저 생명과 화재가 참여한 만큼 이 보험료 결제나 청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이고요.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서 신차 견적이나 내차 시세 조회 등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삼성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나 증권 서비스 역시 하나 앱에 모두 담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 화재, 자동차 이런 보험 서비스도 있고 카드, 증권 서비스 다 연동이 되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네. 자,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금융사들이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뭐 정보를 좀 통합을 시키고 있잖아요.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금 정말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현재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삼성생명의 안보험 미지급과 관련한 징계를 받아서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이제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네, 이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과 같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신 이번 통합 플랫폼 서비스는 삼성 계열사 간 고객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 신사업 진출과는 별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최근 그 전통 금융사뿐만 아니라 핀테크사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빅테크사들까지 금융산업에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를 좀 갖추고 있는 만큼 삼성은 계열사 간 협업을 무기로 이 디지털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뭐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출시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소개가 붙는다면 업계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 플랫폼이 삼성금융사의 고객들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사실 좀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 삼성금융 계열사 고객 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이 보험업계 자산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증권과 카드 역시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금융 계열사 고객은 중복 가입자를 포함하더라도 약 3,200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좀 삼성금융 계열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네. 의미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용자 수만 봤을 때도 현재 핀테크 1위인 카카오페이보다 그리고 기존 전통 금융사인 KB금융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이 통합 플랫폼에 어떤 기능이 담길지 그리고 편의성을 얼마나 높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건이 되겠지만 이 기본적인 고객 수 자체가 다른 금융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예. 삼성금융 계열사의 플랫폼은 금융시장의 또 다른 거대 공룡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기존 금융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살짝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뭐 전통 금융사들도 그렇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 금융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이게 비대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삼성도 여기에 가세를 한다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기존 전통 금융사들은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뭐 카카오같이 네. 빅테크들까지 앱을 통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사활을 걸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은행들 역시 공격적으로 영역 확장을 하면서 카카오뱅크 앱 가입자는 1,800만 명, 그리고 K뱅크는 750만 명, 토스뱅크도 235만 명에 달하는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계열사들이 뭉쳐서 통합 앱을 만든 사례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네, 여기에 3천만 고객을 무기로 한 통합 플랫폼이 등장하는 만큼 이 비은행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속도 역시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이 14일에 오픈될 모니모 플랫폼, 이 삼성금융계열사 이용자분들이시라면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게 또 평가하시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기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이번에도 제목을 제 스타일대로 조금 직관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유튜브 제목 삼성 비대면 금융시장 도장 깨러 왔다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해시태그도 직관적으로 샵 카카오 덤벼, 샵 네이버 덤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통신주 하면 경기 방어주라는 키워드가 바로 떠오르시죠. 그만큼 그동안은 주가가 크게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는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통신주들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8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KT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 달라진 KT에 대한 분석, 이번에는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기자, 8년 만에 신고가 KT가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주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KT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 종가가 36,000원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 주가가 3350원이었으니까 네. 석 달 새 한 20% 오른 겁니다.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3,000 초반에서 오늘 2,66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 하락하는 시장을 이기고 20% 오른 셈입니다. 예. 단순히 통신주니까 이제 경기 방어주니까 올랐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 주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보시는 것이 우리 1분기 통신 3사의 주가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KT가 16.7% 오르는 동안 SK텔레콤은 2.9%밖에 못 올랐고요. 예. LG유플러스는 오히려 1.7% 하락했습니다. KT가 유독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KT는 지난 7일에 장중 37,400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8년 만에 아주 역사적인 신고가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경쟁사들보다도 KT가 훨씬 상승폭이 큽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신흥국 통신주들을 매수는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3월 이후 외국인들이 통신업종을 약 3,500억 원가량 순매수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1,600억 원 정도가 KT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왜 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 파격적인 배당 때문입니다. KT는 이 3년 연속 배당을 늘리고 있는데 지난해 배당은 1년 전보다 40% 넘게 올랐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5.3%에 달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또 그거를 증명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실적 전망도 괜찮습니다. 이 5G 통신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익도 기대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미디어 사업 역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가로 전해드리자면 일단 KT 1분기 영업이익이 10년 내 최대 성적을 거둘 거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관련해서 일단 KT 구현모 대표가 주가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일단 이 주가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유독, 부분도 한몫했겠죠. 관심이 많은 CEO입니다. 예. 구현모 대표가 2020년 취임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 주가 관리를 챙기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 정도로 특별히 주가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KT가 가진 기업 가치에 비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여러 차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KT의 주가는 구현모 대표가 취임 후 시작한 그 디지코 KT의 결실이 시장의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통신사를 말하는 텔코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디지코로 변신하겠다는 건데 예. 일단 주가로 성적표를 매겨보면 구현모 대표의 취임일인 2020년 3월 30일 주가가 19,700원이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36,000원이니까
82% 올랐습니다. 뭐 성적은 좋은 편이죠. 일단 CEO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KT가 그동안 3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었습니다. 김 기자, 먼저 목표가 상향하는 증권사들도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KT 주가가 워낙 파죽지세로 오르다 보니까 이 목표 주가에 거의 눈앞에 온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후에 KT의 목표 주가를 올린 증권사가 지금까지 4곳 등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전 목표가를 거의 10% 이상 올렸습니다. 그렇네요. 뭐 드디어 이제 5만 원대 목표가까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 5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KT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뭐 내부 소식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고무된 분위기이기도 했는데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추가로 취재해 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리는 곳들이 앞으로도 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주가 얘기를 해보자면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하는 부분 중에 MSCI 편입 기대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던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큽니다. 이 편입이라는 이벤트에 더해서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들어오고 지수 편입을 예상하는 선취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입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KT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을 수가 없는데 이 MSCI 편입 규정에는 외국인 추가 보유 여력이 15% 이상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KT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41.78%인데 제한선인 49%까지는 채 10%가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악재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크게 아쉬울 것도 없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SCI 편입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분석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짧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KT가 지주사 전환 또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KT가 근본적으로 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주형 회사가 맞는 표현입니다. 좀 차이가 있나 보네요. 이 공정거래법상 금융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KT는 BC카드나 K뱅크를 가지고 있는데 지주사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주형 회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KT는 48개야. 지금 이제 계열사 구도를 한번 보시는데 저 정점에 KT가 있습니다. 48개에 이르는 거대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문어발처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는 있는데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KT 본사만 하더라도 사업군이 5개나 되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통신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비효율이 존재하고 곳곳에 구멍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분리나 통폐합을 통한 사업 조직 재편이 기대되고 있는데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 분야를 스튜디오 진일을 중심으로 나머지 자회사를 포진시키는 지주형 형태를 시도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진일을 중심으로 미디어 자회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진이가 사실상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 유통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처럼 이제 금융은 BC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나 커머스 역시 각각 분야를 묶어서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업 재편 방식이 물적 분할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LG 엔솔 사태도 있었고 좀 조심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긍정적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LG 화학과 마찬가지로 KT도 물적 분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T는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을 가져오는 인적 분할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LG화학과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LG화학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사업을 떼어낸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업들을 가치를 재평가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도 사업 재편으로 인한 가치 재평가나 신사업 자회사들의 상장이 오히려 주가에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KT 주가가 근본적으로 레벨업을 하려면 더 이상 그냥 통신사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 핵심에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한 지주형 회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KT 내부적으로 지주형 회사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현모 대표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 연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 KT 내외부를 취재해 보면은 연말 정도에는 지주형 회사 전환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유튜브 제목은 KT는 어쩌다 핫한 주식이 됐나 이렇게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공룡의 변신, CEO 효과, 디지코가 뭐야라고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화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식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의 활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이 기술 수출에 성공하는 기업들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초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점차 투자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대표되는 IPO 청약 광풍도 지난해 말부터 잠잠해지더니 올해는 바이오 기업 IPO까지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고 R&D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표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은 한미약품과 유한양해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업계에서 R&D 투자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매년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 위에 쏟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평균인 1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호중구 감소증 신약 롤론티스의 시판허가 신청서를 승인하고 공식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한미약품이 핵심 품목의 매출 증가와 자회사 북경한미의 실적 호주가 예상된다며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주식으로 자주 꼽히는 유한양행도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한 위무력증 치료제는 임상 2-A상,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는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기술 수출의 역량 있는 기업, 미국 FDA라든가 유럽 쪽에 허가를 목전에 둔 기업들, 그리고 또 그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들 두 기업을 포함해 국내 16개 기업들은 이번 주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미국 암학회에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공개합니다.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며 관심에서 멀어진 제약바이오 기업의 반등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새 정부 들어 가상자산 투자 환경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각의 가상자산 육성 의지를 가진 인사들이 등용되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부문 내각 구성에 윤곽이 드러나며 가상자산 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됩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시절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으로 가상자산 시장 육성도 있었던 만큼 그간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1조 3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상회할 만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과 달리 아직 마땅한 주무부처나 자산분류 체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는 가상자산의 분류체계와 주무부처 등을 담은 10여 건의 가상자산 기본법 발의안에 대한 법안 세부 내용 조정에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기본법 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은 투자자 보호, 또 건전한 디지털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 그리고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기본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알고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세제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소득의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금융자산인 주식시장의 과세 기준과 동일해지는 만큼 기본법 제정과 맞물려 투자자 보호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식 투자자 보호 정책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도 그만큼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과세 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면에는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자 보호처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도 같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를 넘어 가상자산 평가나 인증과 같은 민간 부문의 투자자 보호 수단 역시 점차 늘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 가상자산 시장이 양적인 성장에 이어 투자자 보호와 같은 질적인 성장도 걷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뉴욕 증시 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여전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저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이 미국 증시에서 건강미를 뽐내고 있는 섹터가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제약주입니다. 뉴욕 증시 진짜 말해주셨듯이 좀 앓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제약주들은 성적이 좋은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상승장에서 빅테크 등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의 종목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글로벌 제약주들이 최근에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요. 최근 6개월 동안의 일라이 릴리 이 사이의 주가 흐름입니다. 6개월 동안 무려 32.73%나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주가 상승세 꾸준히 이어오면서 최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반면 0.56%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제약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같은 기간에 33.28%, 화이자가 28.86%, 아스트라제네카가 17.19% 상승했습니다. ETF 시장에서는 S&P 500,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는 ETF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약주에 관심이 좀 뜸했었는데 제약사들이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런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제약주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입니다. 네. 개별적으로는 신약 개발 등 호재도 있어서 특히나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월가의 평가 긍정적입니다. 제약주들이 특히나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JP 모간의 주식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약업계 밸류에이션 수년 이래 가장 낮다. 제약업체들이 안정적인 매출 또 자본 수익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또 다른 전략가는 지난 몇 년간 주목받지 못했던 제약주 방어적 역할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주춤했던 S&P 500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3개월 동안 절반 가까이 낙폭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제약주 저평가 얘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뉴욕 증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호평받고 있는 기업으로는 일라이 릴리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는 1876년에 설립된 140년 넘는 역사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도마네맙, 이 신약은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축적돼 있는 비정상 플라크를 제거하기 위한 약물입니다. 네. 이 신약으로 경쟁사 바이오젠의 선도 약물인 아두헬름과 비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일라이 릴리의 신약이 더 우수하다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주가에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신약 개발 기대감이 주가도 그렇고 월가 평가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증권사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네. 이 월가의 평가를 먼저 보자면요. 일라이 릴리 올해 안으로 치매 치료제 가속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라이 릴리 탑픽 종목으로 꼽으면서 긍정적 전망 내놨는데요. 향후 2년 동안 5개 신약을 내놓으면서 탄탄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가는 $364. 지금보다 성장 여력이 20% 정도 있다고 본 겁니다. 예, 그러면은 국내 증권사 전망도 궁금합니다. 짧게 살펴볼까요? 네,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재경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견조한 실적의 알츠하이머 모멘텀까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치료제 때문에 21년에는 65억 원 달러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년보다 27% 넘게 실적을 뒷받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도 제약주를 통해서 성장 기회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유효하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월가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이 반도체 초격자 확보, 인력 키우고 규제 푼답니다.
이 새 정부가 반도체 초격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반도체 인력 양성과 시스템 반도체 육성, 연구개발 투자 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을 정책 과제로 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12,000가구라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사업장이 초유의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안을 현 조합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공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비롯한 시공사들은 모든 인력과 장비, 자재를 현장에서 철수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당초 2020년 예정됐던 일반 분양 일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개 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